돈에 대한 이자는 올라가겠죠. 돈이 상대적으로 시중에 넘쳐나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쉬워지면 금리는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내리는 거는 보험성이나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호재죠, 오히려. 근데 이게 왜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불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느냐. 투자를 한다고 하거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를 반영하는 게 자본시장입니다. 주식이 빠지면 경제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완전 반대입니다. 경제가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미리 많이 반영하느냐 적게 반영하느냐, 이게 자본시장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경제라는 거예요. 자본시장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거는 경제 펀더멘털입니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경제에 얼마나 많은 그 지표, 지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표 지수라는 게 별게 아니죠.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소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국가기관이라든가 리서치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소비세, 카드 사용료, 뭐 이런 현금 영수증 사용 이런 걸 다 집계해서 소비세가 전달 대비 얼마나 했더냐, 이런 식으로 이 지수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경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알아볼 수 있는 지수 중에 어떤 지표가 대표적으로 경제를 한눈에 딱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단연 그건 금리예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 금리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돈의 값어치가 방금 떨어지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이자는 올라가겠죠. 돈이 상대적으로 시중에 넘쳐나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쉬워지면 금리는 빠지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금리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책금리라는 게 있고요, 시장금리라는 게 있어요. 정책금리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BOK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이나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번에 내렸다 올렸다, 이건 정책금리,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준금리냐? 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 이를테면 뭐 대출할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 예금할 때 우리가 받는 이자, 이것도 금리잖아요. 예금 이자, 예금 금리, 또는 채권을 발행할 때 굉장히 훌륭한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 또는 뭐 굉장히 불안한 하이힐드 회사들, 재무제표가 불안한 회사들일수록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저 회사가 망할 염려, 또는 내 원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자라도 더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데, 이런 모든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금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 시장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비근한 예를 살펴볼까요? 환율.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달러 대비 달러를 예금하거나 달러를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금리는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때 주는 금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달러를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대 원화를 보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다시 말하면 달러 값은 올라가고 원화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건 뭐건 사회 전반에 굉장히 유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미국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시중에서 결정되는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소비사회입니다. 소비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무조건 다 결제하지 않아요. 미국은 신용사회예요. 신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신용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금리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려줌으로써 금리를 같이 따라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할부로 사잖아요. 예를 들면 할부할 때 뭐가 적용되죠? 할부 금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럼 그 할부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 원금에다가 할부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집을 살 때 거의 100%가 집 살 때 뭐 수십억짜리 또는 몇 억짜리 집 살 때 한 방에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100명이면 99명 정도는 다 대출 또는 이런 걸로 산다는 거죠. 그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또 영향을 받아요. 기준금리 내려주면 대출금리도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어떤 회사들은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대출을 낍니다.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지면 사업하기도 여건이 좋아지겠죠. 이런 식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좋은 건데 왜 연준에서는 금리를 그렇게 안 내리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가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위축되고 안 좋았잖아요. 돈맥 경화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풀고 빌려주고 이래야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뭔가 위기가 딱 와버리면 돈을 빌려줄 사람도 떼일 염려가 많으니까 안 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돈을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요. 시중의 돈 양, 유동성의 양을 늘려주기 위한 가장 직접적으로 좋은 방법이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시켜주면 그러면 시중은행이 1조를 예금을 받았다고 해서 1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조의 현금이 은행으로 들어왔으면 그 나머지 90% 정도는 중앙은행에다 다 예치를 시켜요. 그때 또 이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1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시중의 뭐 예금자, 대출자들한테 또는 기업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시중은행 있고 돈을 예금하는 사람, 예금자가 있고 또는 대출자가 있고 기업들이겠죠. 있고 이 은행인 중앙은행이 이 세 단계가 있다면 돈이 움직일 때마다 다 금리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금리 없이 돈이 왜 움직입니까? 맡겼으면 맡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길 때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모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시중에서 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의 양도 점점 불어나게 마련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중은행이 쓸 수 있는 현금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대출을 해줄 여건도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서도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더 싼 금리로 빌려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숨통을 틔워지게 되는데 금리가 내리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미국의 중앙은행을 페드라고 표현하거든요. 페드럴 앞자에 FED 해서 이제 페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페드가 금리를 내려주는 거를 영어로 컷한다고 해요. 컷, CUT. 컷이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5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거를 페드 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왜 불안한 사람들 또는 불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느냐. 금리를 인하할 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리세션 컷이냐 인슈런스 컷이냐. 페드가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걸 페드 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시켜줄 때는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리세션 컷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리세션 컷이라는 건 리세션이라는 건 경기가 침체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걸 탈피하고자 부진에 빠져 있는 경기를 숨통을 틔워주고자 해서 컷해주는 게 리세션 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관론자들은 이번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를 할 것 같거든요. 그 인하하는 거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걸 막고자 인하해 주는 거야 라고 과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리세션 컷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지 않다 이거죠. 최근에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금리 내리면 리세션 컷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지는 않지만 좀 있는데 미국 노동시장 금리 경기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은 수준 아닙니다. 적당한 부진, 좀 슬로우 다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내리는 거는 보험성 인하,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호재죠, 오히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세션 컷이다라고 하면 이건 악재죠. 그러니까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리세션 컷이라는 세력이 더 많으면 이거 미국 경기가 정말 이제 박살나나 보다. 이래서 주식이 빠져버릴 것이고 인슈런스 컷이다, 보험성 인하라고 해석을 하는 세력이 커지면 이거는 진짜 경기의 숨통을 이제 다시 틔워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오를 거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왜 시중의 금리 중에 지표,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또 중요한 게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금리도 아주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이 절대적인 폭 자체가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가장 원래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국 기준입니다. 저는 미국 같으면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중에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고 중기물이 있겠죠. 만기가 2년짜리 단기물, 만기가 5년에서 7년, 또 7년에서 한 10년짜리 중기물, 10년에서 30년물짜리 장기물 국채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표, 다시 말하면 그 국채 중에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만기가 긴 국채가 기준이 되느냐, 10년물이 지표금리예요.
10년물이 기준이 되는 금리란 얘기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지난 1월 13일 기준으로 그때가 가장 높이 뜰 때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803까지 갑자기 오버슈팅을 해요. 그러다가 4월 2일 날 그 트럼프가 무지막지한 판때기 관세 갖고 나와서 막 관세 때리고 이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질 거다라고 해서 10년물 금리가 1월 13일 날 4.803 갔다가 4월 초에 3.99까지 급락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진정이 되면서 그 무역 전쟁 이 위기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4.2, 4.3까지 10년물 금리가 떴다가 지난번에 노동 고용 보고서가 막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러니까 미국 기준 금리를 확실히 낮춰주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10년물 금리뿐만이 아니라 5년, 2년, 5년, 10년, 30년물 금리가 쭉 떨어져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4.23 갔던 게 4.05, 4.07까지 쑥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상식 함양 차원에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해요.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여러분께서 보시는 방향에서 국채금리가 어느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금리 중에 단기 2년짜리 금리가 있을 것이고 5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10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30년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기가. 짧은 만기의 금리가 더 높을까요? 긴 만기의 금리가 더 높을까요?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당연히 높겠죠. 기간이 기니까. 원금을 받을 기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외부성이라든가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길게 빌려줄 때 금리를 더 받는 겁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와 중기와 장기에 결정되는 금리를 딱딱딱 찍고 이걸 연결하는 게 수익률 곡선이에요. 수익률이 금리, 수익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를 각각 만기별로 형성되는 금리를 이어서 연결한 게 수익률 곡선이에요. 근데 이 수익률 곡선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높아야 되겠죠. 만기가 길수록 금리를 높게 주니까. 원래 정상은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면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금리는 1년짜리 하루짜리 돌아가는 금리로 기준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년, 5년, 10년, 30년 중에 2년짜리 금리가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9월 18일 날 미국 FMC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주겠다는 기대감이 많아지고 거의 100%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2년, 5년, 10년, 30년 중에 2년짜리 금리가 더 많이 빠지겠죠. 대신 10년, 30년으로 갈수록 덜 빠지겠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빠지고 장기 금리가 덜 빠지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됐던 게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가팔라지겠죠. 이걸 보고 불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은 어떤 뜻이냐?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걸 상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은 뜬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진다. 하여튼 채권 쪽에서는 금리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불 스티프닝이라는 얘기는 채권이 빠지긴 빠지는데 단기가 더 급하게 빠져서 수익률 곡선이 더 급해지는, 가팔라지는, 스티픈이라고 하는 거는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불 스티프닝은 낮아지면서 가팔라지는 이 불 스티프닝이 어떤 국면에서 연출이 되느냐면 투자 원론에 보면 경기가 좀 부진해졌을 때, 부진으로 가고 있을 때 이런 수익률 곡선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의견입니다. 아까 왜 비관론자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끝났고 고용 보고서가 막 망가졌고 미국 고용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근에 불 스티프닝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분명히 낮춰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단기금리가 더 빨리 빠지고 있는 겁니다. 워낙 미국 금리가 높았어요, 지금. 그런데 30년물이나 10년물 장기금리가 빠지긴 빠지되 조금밖에 안 빠지는 거는 지금 관세 문제 아직 안 끝났죠.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4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수입업자한테도 가격 부담이 있을 것이고 마진도 훼손될 거고 결국 이 수입업자가 뭘로 자기의 마진을 회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수입해서 갖다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중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물가가 뜰 거다라고 해서 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경기 침체의 징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오늘 수익률 곡선에서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수익률 곡선 더 나가서 살짝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워하실 테니까 그냥 제 딴에
살짝 소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9월 18일 날 FMC 미국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하죠. 사실은 뭐 2022년부터 금리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엔가 50bp 인하해서 상당 기준으로 정책금리가 4.5입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이 기준금리가 4.5%라는 거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건재하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희망적인, 미국에만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좀 다뤄봤고, 이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도 최근에 단기물이 더 많이 빠지면서 이게 투자 언론에서는 경기가 부진한데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라고 해서 비관론이 팽배한데, 그게 꼭 이번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아직 견조한 수준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